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듯이 친족 성폭력 문제도 사회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쉬쉬했던 그런 친족 성폭력 문제가 한 사건에 의해서 드디어 우리 사회에 공론화의 장으로 들어온 1992년에 발생한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입니다. 92년 1월 17일에 이제 경찰서로 강도 신고가 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고 현장에 경찰에 가보니 안방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누워서 가슴에 칼에 찔린 채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중년 남성의 딸이 공업용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었어요. 집에 현금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 또 강도가 집안을 수색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집안이 좀 흐트러져 있었어요.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딸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네.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대학생 딸이 아빠랑 자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었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베란다나 창문 등에서 어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 아버지는 A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의붓 아버지였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A라는 딸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봤는데 살았더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면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이제 냅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문은 A 양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B군의 지문이었고 이 B군은 A 양과 연인 사이였어요. 이 B군이 체포가 되고 A 양이 내가 죽였어요. B군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A 양과 A 양의 남자친구 B군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는 살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A 양은 12살 때부터 이 의붓 아버지에게 친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A 양과 B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A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7살 때 재혼을 하고 이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A 양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A 양을 이제 성폭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폭력은 가족들 몰래 A 양 성폭력하다가 A 양의 어머니가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계속 성폭력하기 시작을 해요. A 양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고 한 번은 이 A 양과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 양의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검찰청의 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A 양의 아버지를 보고 검찰청 간부인 걸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겠죠. 공권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이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광경을 보고 그때부터는 경찰에 신고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이제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A 양은 결국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조금 자유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A 양의 아버지는 그 A 양의 그 학교 시간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주말에는 반드시 내려가야 했고 그때 또 아버지가 계속 성폭력을 또 자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A양이 이제 이 B군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B군은 A양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다 알고도 A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A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A양과 B군이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협박을 하면서 사귀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A양과 B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의붓 아버지의 범행을 중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의붓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강도인 것처럼 범행을 꾸며서 아버지를 죽이자 이렇게 실행에 옮기게 돼요. B군이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칼로 심장 부위를 찔러서 바로 이제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A양의 손발을 다 묶고 현금도 없애고 또 집도 막 흐트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의 신고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네.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B군의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아들과 이 A양을 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당시에도 네.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기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수많은 피해 지원 단체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A양과 B군을 이제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명의 변호사들이 이 A양과 B군의 이제 무료 변론을 맡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막 신문기사 찾아보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A양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비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A양이 얘기를 했고요. 들을수록 참 잔혹하다. B군도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국에 B군에게는 징역 5년, A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납니다.